하루 3끼 중 가장 따뜻한 한 끼가 있다면 그건 아마 가족이 함께 나누는 집밥일 겁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도 그 따뜻함을 매일 만들어주는 식당이 있는데요. 이곳의 주인 부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줬고, 작고 귀여운 딸은 식당의 마스코트처럼 모두의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요, 그 누구보다 밝고 사랑스러웠던 아이가 어느 날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애타게 찾기 시작했고, 이 평화롭던 식당은 어느새 마을 전체를 뒤흔든 미스터리의 중심이 되죠.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잭슨타운. 인구 6,000명이 채 안 되는 이 말 그대로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넓은 들판과 단정한 주택가, 그리고 따뜻한 이웃들로 이루어진 이곳에는 한 평범한 가족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식당의 이름은 앙스 아시안 퀴진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이름들 들으면 보통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그런 동남아 음식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좀 달라요. 이 식당은 중국 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친절하기도 하고 음식 맛도 좋았거든요. 식당 주인분들은 중국인 29살의 여성 밍밍첸과 중국계 미국인 34살의 남성 리앙자오. 이들은 매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7년간의 이 부부의 헌신적인 운영 덕에 식당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죠. 이 부부에게는 어린 2딸이 있었는데 초등학생 첫째 딸과 5살 난 막내딸 애슐리였어요. 그들은 바쁜 식당 일로 인해서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둘 수 없어서 종종 식당에 데려오곤 했습니다. 그중 5살 난 막내딸 애슐리 자오는 가게의 마스코트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귀여운 얼굴에 애교까지 많아서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애슐리를 친딸처럼 아껴줬죠. 그러던 2017년 1월 9일, 이날 저녁에는 50명이 넘는 단체 약이 잡혀 있었어요. 부부는 대량의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 애슐리를 식당으로 데려와서 낮잠을 재우기로 합니다. 오후 3시, 아빠 리앙은 딸을 창고 안쪽에 눕혀 낮잠을 재웠습니다. 오늘 아빠랑 엄마랑 엄청 바쁘니까 여기서 얌전히 자고 있어야 돼. 리앙은 딸의 이불을 덮어주고 아이가 눈을 감는 것을 확인한 뒤에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본격적으로 음식 준비부터 7시 손님 맞이까지 정신없는 저녁 장사가 시작되었죠. 부부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일에 몰두했습니다. 저녁 시간 찾아든 많은 인파로 식당은 금세 분주해졌고, 그렇게 4시간이 지난 오후 7시, 잠시 한산의 진 틈을 타서 아빠 리앙은 애슐리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창고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애슐리가 그곳에 없는 거예요. 리앙은 딸이 잠에서 깨서 혼자 돌아다니나 생각하고 가게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는 점차 당황했습니다. 곧바로 가게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수색했어요.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애슐리를 찾았는데 아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딸을 찾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 그는 911에 다급히 전화를 걸었죠. 제 딸이 없어졌어요. 분명 낮잠 자고 있었는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어린아이의 실종은 이례적인 사건이거든요. 실종 소식을 들은 주민들도 아이를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섰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마을 곳곳을 뒤졌지만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1월 10일 오전 8시, 애슐리가 실종되고 13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아이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게다가 마을이 작은 편인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에 실종 당일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죠. 리안과 밍밍은 애슐리가 오후 3시에 창고 구석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7시까지는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빠서 애슐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낮잠을 무슨 4시간이나 재우나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부모는 단 한 번도 아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부모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좀 부자연스럽죠. 이 부분은 경찰도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건 당일의 상황을 3시부터 7시까지로 한정하고 집중적으로 조사에 나섰어요.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부터 면밀히 분석했는데 경찰들의 눈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애슐리가 가게를 나가는 장면은 그 어디에도 찍혀 있지 않았어요. 애슐리, 분명 가게 안에 있어. 이 말 한마디로 수사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가게 내부에서 벌어진 일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고 다시 식당 내부를 철저히 수색했어요. 주방, 창고, 가게 구석구석을 살피며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잠들었다던 그 창고, 그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어요. 수색이 한창이었을 그때 여기 바닥에 미세한 핏자국이 있어요. 법의학 감정 결과 이 피는 애슐리의 피였죠. 경찰은 이 증거를 토대로 실종 사건이 아니라 가게 내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의심은 부모에게로 향했어요. 처음 경찰서에 불려온 리안과 밍밍은 딸이 실종된 것에 대한 충격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두 사람의 태도는 점점 불안정해 보이는 거죠. 특히 밍밍은 경찰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시선을 피하면서 답변을 얼버무리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대답할 때마다 긴장한 듯 두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말을 하다가 자주 멈추는 것을 관찰하고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경찰은 밍밍에게 사건 당일 애슐리를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다시 질문했습니다. 애슐리 마지막으로 본 시간 정확히 언제예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면서 말했어요. 3시쯤 잠든 모습을 봤어요. 그 뒤로는 근데 너무 바빴어요. 경찰은 그녀의 대답에서 확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대화 도중 밍밍의 눈빛이 흔들렸고 몸짓 역시 평소와는 달리 긴장된 모습이었거든요. 경찰은 이들 부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죠. 이에 가게 내부를 다시 철저하게 수색하기로 해요. 창고를 비롯한 모든 구역을 하나하나 살피던 중 창고 구석에 숨겨놓은 작은 아이스박스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조심스럽게 이 박스 문을 열었죠. 현장에 있던 모두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금으로 덮인 아이의 시신이 들어있었거든요. 소금은 시신의 부패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조치로 보였죠.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은닉된 살인이었습니다. 가증스러운 부부의 거짓말에 분노한 경찰들은 부부를 분리신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된 압박에도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경찰은 아이의 실종 신고를 아빠 리앙이 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요. 당시 아빠의 다급했던 목소리는 진심으로 아이를 걱정하는 듯 보였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아이를 살해한 이는 엄마 밍밍일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경찰은 리앙을 집중적으로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자백을 하면 형량을 좀 줄여주겠다, 이렇게 유혹적인 조건을 제시했어요. 결국 긴 침묵 끝에 그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밍밍이 그랬어요. 그날 애슐리가 말을 듣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리앙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밍밍은 이민자로서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거든요. 그녀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죠. 마트 알바부터 시작해서 식당 서빙, 아이 돌보기 등등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나도 혼자가 아니라 심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안정된 삶을 원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2007년 친구의 소개로 리앙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듯 했죠. 두 사람은 비슷한 배경과 문화적 공감대로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짧은 연애 후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해서 잭슨타운에 자리를 잡고 작은 식당을 열었는데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둘이서 함께라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도 쉴 수 없는 날이 거듭되자 두 사람은 점차 지쳐갔습니다. 특히 밍밍은 가게 일로 인해서 심각한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죠. 그녀의 체력과 정신 상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야. 이 밍밍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자신의 고향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매일 12시간 이상 일하고 경제적인 압박으로 힘들어도 분명 쉴 수 없었을 거고 정말 힘들긴 했을 겁니다. 심지어 아이까지 케어하니 그녀의 상태는 이 딸이 내 인생을 더 힘들게 하는 존재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알려져 있진 않았지만 아마 남편과의 갈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추측인데 이런 힘듦을 남편에게 말했는데 그도 그녀의 상황을 이해해주기보다는 받아주지 못했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지 못했던 거고요. 남편도 같은 환경에 있다 보니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사건 당일 저녁 장사를 준비하던 밍밍은 극도의 피로와 짜증이 겹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엄마의 상황과는 반대로 애슐리는 여느 때처럼 활발하게 돌아다녔죠. 어느 순간 그녀에게 애슐리의 목소리는 신경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놀아달라는 말에 신경질적으로 대꾸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런 애슐리는 아직 아기잖아요. 엄마가 자신을 거부하니까 더 투정 부리고 매달렸던 거예요. 아이가 안아달라며 손을 뻗는 그 순간 밍밍은 순간적으로 애슐리를 밀쳤습니다. 그저 딸을 조용히 시키려는 의도였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손길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거죠. 딸이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작은 경련 후에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 극도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911에 신고하면 됐는데 당황한 채로 다급하게 남편을 불러요. 리앙이 왔고 애슐리의 죽음을 확인한 후 그들은 공포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에 젖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 일 꼭 덮어야 돼. 모두에게 말할 수 없어. 나 도와줘 여보. 어? 리앙은 처음에는 일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부부에게는 아직 큰 딸이 있었습니다. 만약 밍밍이 경찰에 잡혀간다면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아동보호국에 아이를 빼앗기진 않을까? 리앙의 머릿속에 불안한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아내의 절박함과 이 상황의 무게에 눌려서 협조하기로 했죠. 두 사람은 딸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은 후 소금으로 그 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을 단순 실종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면서 장사를 이어나갔어요.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한 거죠. 이후 리앙은 911에 전화를 걸어 실종 신고를 했고 딸을 살해한 사실을 영원히 비밀에 묻어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부부의 거짓 연기는 결국 밝혀지게 된 거고요. 2018년 3월 12일 오하이오주 카운티 법원은 침묵 속에서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애슐리 자오의 사망 사건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고 마을 주민과 언론의 시선이 법정에 집중됐어요. 방청석은 이른 아침부터 자리 잡은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은 비극적인 진실을 직접 마주하기 위해 숨죽이며 판결을 기다렸죠. 변호인은 밍밍의 성장 배경과 심리적 상태를 언급하며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결코 고의로 딸을 해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분노로 사고가 발생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죠. 검사 측은 밍밍이 심한 스트레스와 피로 속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상태가 아이를 죽인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죠. 또한 시신을 숨기고 거짓 신고를 한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고 밍밍에게 22년형을 선고했어요. 형기가 끝난 후에는 중국으로 추방될 것을 명령했고요. 한편 리앙에게는 사건 은폐에 가담한 죄로 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에게는 큰딸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럼 큰딸은 어디 있었지? 라는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알아보니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큰아이는 학교를 다녀온 후에 친척이나 이웃에게 맡겨졌지 않았을까 싶어요. 찾아보니까 이 지역 학교들이 1월 첫째 주나 둘째 주부터 겨울방학이 끝나고 수업을 시작하는 날이더라고요. 1월 9일은 월요일으로 대부분 학교들이 정상 등교하는 날이었습니다. 막내는 워낙 어리다 보니까 부모가 출근할 때 같이 데려온 것 같고요. 이후 큰딸은 보호당국 보호 아래 신상은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식당에서 울고 웃고 떠들던 한 아이. 그런 애슐리가 가장 믿고 의지했을 엄마의 손에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저 역시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마음 한켠이 참 무거웠는데요. 아이에게 부모란 이 세상의 전부일 텐데 그 전부에게 외면당한 애슐리의 마지막은 너무도 쓸쓸했습니다. 아이의 죽음이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작은 경고이자 교훈으로 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떠오르는 사건들이 두세 개씩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정말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08년 11월 20일 미국 뉴욕시 세네카 카운티의 한 911 센터에서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 아들이 지금 트럭에 깔렸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미친 듯이 소리쳤죠.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신디 칼슨. 그녀의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아들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칼 칼슨은 자신과 아내가 장례식에 갈 일이 있어서 함께 외출을 했었는데 그 사이 아들이 트럭을 수리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죠. 그래서 구급대원들은 단순 사고사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 사건으로 아버지 칼은 아들 리바이의 사망보험금 하나로 9억 3천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리바이의 사망 소식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리바이의 할머니 알린 멜처는 이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님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빠졌다가 이내 칼이 리바이를 죽인 것 같다고 말해요. 그녀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17년 전 발생한 한 화재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 칼은 크리스티나 멜처라는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요. 두 사람은 짧게 연애하고 바로 결혼에 골인을 했죠. 근데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어요. 칼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크리스티나를 가스라이팅하고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지인들은 당연히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떨어져서 지내라, 집 나와서 지내라 이렇게 계속 설득을 했는데 그녀는 칼의 옆에 남기로 합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아이들 때문이에요. 자신의 새 아이, 에린, 케이티, 그리고 리바이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1991년 12월 31일 오후 2시, 캘리포니아 머피스의 한 주택에서 검은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바로 칼슨네였습니다. 가장 먼저 화재를 눈치챈 크리스티나는 불이야! 라고 외쳤고, 아내의 비명소리를 들은 칼은 새 아이를 데리고 급히 집 밖으로 나왔어요. 몇 분 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불길을 잡으려고 했지만 화염이 너무 심하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크리스티나는 사망한 채로 발견되죠. 여기서 그녀가 발견된 장소가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의 창문이 나무판으로 막혀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사건을 계속 알아보니까 이상한 게 많아도 너무 많아요. 칼이 아이들을 대피시킨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냥 멀뚱히 서서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었대요. 소방관들 또한 현장을 보면서 화재 원인을 조사해봤는데 이게 단순 사고라고 생각되진 않았고요. 왜냐면 현장은 강한 등유 냄새도 났고 불이 크리스티나가 사망한 화장실 바로 앞에서 발생한 것도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칼은 그저 사고일 뿐이라는데요. 그는 우연히 크리스티나가 3일 전 욕실 창문을 깨서 창문을 나무 판자로 막아둔 거였고 등유를 난로에 넣기 위해서 복도에 뒀었는데 우연히 고양이가 쳐서 카페트 위에 등유가 쏟아졌고 하필 이 카페트 옆에 망가진 전등이 있어서 아주 우연히 불이 났다는 설명이었죠.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대면서 크리스티나의 사망이 사고라고 주장한 칼은 이후 더욱 수상한 행적을 보여줬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온 가족들에게 크리스티나 바삭바삭해져서 볼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아내에 대해서 바삭해졌다? 이 표현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당연히 크리스티나 가족들도 이 표현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죠. 심지어 칼은 화재 바로 다음날 아이들을 데리고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면서 아내의 장례도 묘비도 세워주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크리스티나 가족들은 그녀의 사망이 칼의 계획적인 살인임을 확신했어요. 그를 의심한 사람은 크리스티나의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도 집에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거라고 판단했죠. 근데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크리스티나 보험사에서도 상황이 의심스러워서 자체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사망하기 19일 전에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녀의 사망과 칼을 연결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검 결과 폐에서 그을음이 발견돼서 화재로 인해 사망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녀가 화재로 인해 사망한 건 맞지만 방화를 저지르고 크리스티나를 가둔 증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경찰들은 크리스티나가 화재 전에 남편으로 인해 무력화된 상태로 화장실에 방치되어 있다가 화재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죠. 하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크리스티나 사건은 화재로 인한 사고사로 판정이 됩니다. 결국 칼은 이 사건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고요. 크리스티나 사망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이들이었는데요. 아이들은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 칼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리바이는 이를 더 확신했죠. 왜냐하면 리바이는 화재 당시 어머니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아버지는 그냥 불타는 집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엄마가 천국 갔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좀 충격적인데요. 리바이와 칼의 갈등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졌고 이전에 아내에게 향했던 그 폭력이 이제는 리바이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사망 후 칼슨은 신디를 만나 재혼을 하면서 칼과 리바이는 서로 의절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리바이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하지만 이른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두 딸을 키우기 위해 아버지인 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리바이는 딸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지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선물도 사주고 대화도 많이 걸고 장난도 치고 좀 친해지려고요.
이걸 지켜본 신디는 둘 사이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언뜻 보면 고요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 폭풍의 눈이었습니다. 리바이 사망 이후 신디의 삶은 피폐해졌어요. 트럭에 깔려서 사망한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도 정말 크지만 더 충격적인 건 리바이의 죽음이 남편인 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디는 공황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녀가 칼을 의심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리바이 사망 당시의 흔적들 때문이에요. 그가 사망하기 17일 전 칼의 설득으로 리바이는 갑자기 사망보험에 가입을 했었고요. 심지어 사망 시 보험금의 수령자가 리바이 자신의 딸들이 아닌 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디는 그가 사망 시 자신의 전 재산을 칼 앞으로 해놨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칼이 리바이를 설득을 했는지 협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상하긴 하죠. 칼은 리바이 사건 이전에도 이상할 정도로 여러 차례 사고에 휘말렸는데요. 그때마다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또 한 번은 마곡간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약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고요. 칼에 대한 의심이 쌓여가던 신디는 그의 뒷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하게 되는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칼이 신디의 이름으로 16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보험금을 내기 위해서 리바이의 사망보험금을 이용했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죠. 신디는 리바이 다음으로 타깃이 자신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신디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리바이 사망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시작했고 부검 결과 리바이가 칼이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돼요. 근데 크리스티나 사건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은 신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디는 너무 무섭지만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 칼과 마주하기로 하죠. 2012년 11월, 신디는 칼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숨기고 칼에게 물어요. 도대체 리바이 죽음에 대한 진실이 뭐야? 신디의 집요하고 끈질긴 요청에 결국 칼은 대답을 합니다. 사실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 리바이가 트럭에 깔려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모든 광경을 봤지만 그저 기다리면서 상황을 이용한 것뿐이래요. 그러면서 리바이를 죽게 내버려 둔 건 맞지만 단지 그건 사고였다고요. 그렇게 신디의 활약으로 칼은 리바이에 대한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면서도 칼은 살인이 아닌 사고였다면서 억울하다는데요. 계속된 경찰 조사에 그는 보험 사기 사건에 대한 감면을 조건으로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게 되죠. 상황은 이랬습니다. 칼은 리바이를 죽이기 위해 차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차고지로 리바이를 데려고 갔어요. 트럭은 앞바퀴가 빠진 채 유압잭 위에 흔들거리면서 올려져 있었고 트럭을 지탱할 만한 안전블록은 존재하지 않았죠. 트럭은 위태로운 모습이었지만 리바이는 큰 의심을 하지 않은 채 트럭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리바이가 완전히 들어간 순간 칼은 트럭 앞좌석으로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트럭의 균형을 잃고 리바이 몸 위로 떨어지면서 그가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죠? 근데 칼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리바이가 막 비명을 질렀잖아요. 이 소리를 덮으려고 그 라디오 볼륨 소리를 최대한 높이고 리바이의 숨이 끊어지길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리바이가 사망한 걸 확인하고 태연하게 신디와 장례식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칼은 자신이 알리바이를 꾸미기 위해서 신디를 데리고 차고지로 간 거고요. 그리고는 함께 리바이의 시신을 확인하고 충격받은 척 연기하면서 신디에게 신고 전화를 재촉했던 거였습니다. 2013년 11월, 칼은 리바이 살인에 대한 2급 살인죄를 판결받아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크리스티나 살인사건에 대해 딸이 물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네 엄마 죽은 지 22년이 지났는데 경찰들이 아직도 못 잡았잖니?
앞으로 변하는 건 없어. 죄책감도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었습니다. 칼은 크리스티나 사건을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자만했어요. 하지만 리바이의 죽음은 도화선이 되어 크리스티나 사건의 재조사를 촉발했고 2012년 12월 검찰은 크리스티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캘리포니아 한 수사관은 크리스티나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들의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보관된 증거들의 도움으로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면서 보험금을 노린 칼의 범행임을 드러나게 되죠. 경찰 조사 중 칼의 끔찍한 계획이 한 개 더 드러나게 되는데 칼 다음으로 범행 대상이 신디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리바이의 어린 두 딸이었습니다. 칼은 이를 위해 아이들 앞으로 거액의 사망보험을 가입해뒀어요. 그는 손녀들을 살해하고 아이들의 사망보험금 또한 싹 다 받아내려고 한 거죠. 다행히 리바이 사건이 늦지 않게 해결이 되면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가 살해당한 지 29년이 지난 2020년 2월, 크리스티나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칼은 1급 살인 판결을 받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사고로 묻힐 뻔했던 크리스티나와 리바이 살인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큰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보험금이 부담감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돈에 눈이 먼 추악한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수십 년간 반복되는 보험 사기 살인 사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게 좋은 해결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